예, 안녕하세요. 대일 무장항쟁의 전설 홍범도 장군을 함께 얘기할 강사 변종호입니다. 예, 저는 한국역사문화교육원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2004년도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설립 당시에 함께 참여했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홍범도 장군 하면 일단 봉오동 전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봉오동 전투로 유명한 것은 바로 우리 무장 독립항쟁의 이래전이라고 칭송받는 이런 전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힘이 약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교육을 많이 해서 힘을 길러야 된다, 외교를 잘 해서 외국의 힘을 많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감히 무장항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하던 상태였고, 일부 무장항쟁에 나섰던 분들도 너무 부족한 힘 때문에 쉽게 패퇴하고 주저앉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홍범도는 개인적이든 혹은 단체를 만들어서든 일제에 무장으로 항쟁하는 이러한 역량을 보여줬던 그 시기였고요. 실제로 홍범도 장군은 국내 진공을 해서 국내를 탈환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국내 침공 계획을 가슴에 담았고 늘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수의 인원이든 다수의 인원이든 강을 건너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의 일본군 주재소나 파출소 이런 곳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홍범도 장군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의병장이 양반 사대부 가문의 사람들이었던 데 반해서 실제로 굉장히 빈한한 가문에서 태어났던 분입니다. 이 그림은 그 1910년도에 연해주에서 모집한 의연금으로 무기 구입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던 홍범도 장군의 친필 서한입니다. 일부 사람들 홍범도 장군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머슴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식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필체 말고도 13도 의군 총대장이었던 유인석에게 본인 편지를 보면 더 아주 대단한 이 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배웠던 학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홍범도 출생과 그 성장에 대해서 좀 보면요. 1968년 8월 27일 날 평양에서 출생합니다. 이 평양 출생설도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홍범도 스스로 본인이 러시아에서 썼던 그 자필 일기를 보면 본인이 정확하게 1968년 8월 27일생임을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출생 7일 만에 잃게 됩니다. 워낙 힘들고 어려웠던, 아버지도 머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가난한 살림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는 출생을 하고 그 산고를 못 이겨서 7일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홍범도 장군을 업고 다니면서 혹은 안고 다니면서 동량젓이라고 그러죠. 동네 동량젓을 먹여서 키웁니다. 9세 되던 해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5세까지는 숙부집에 얹혀 있기도 하지만 숙부 또한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머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머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좀 있는 분들 집에 가서 머슴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심한 학대와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뛰쳐나와서 뭐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이무군란, 우리 군대를 신식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새로 군대를 모집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17세였어요. 근데 홍범도는 15밖에 안 된 나이였는데 가서 17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마침 비어있던 자리가 나팔수 자리였기 때문에 나팔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대 생활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군대도 마찬가지로 부정부패, 부패 비리가 만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상관을 두들겨 패고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는 멀리 이제 황해도로 도망을 가서 이제 종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종이 공장에서도 오래 못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종이 공장 사장님도 굉장히 악덕업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강원도 금강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원도 금강산에는 4대 그 사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신계사고요. 신계사에 가서 모신 분이 바로 지담대사라는 분입니다. 지담대사는 굉장히 학식도 깊고 경륜도 뛰어나신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에게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죠. 특히 그 금강산에는 옛날 서산대사, 사명대사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서산대사는 원래 근거지가 묘양산 쪽이지만 사명대사는 이 금강산이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들을 배우면서 역사의식을 키우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민족의식을 키우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함난 단천에 가서 이제 광산 노동자를 하지만 실제로 이때에 김수협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김수협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의협심이 있고 힘이 좋고 또한 함께 사격을 잘하던 사람이라 불과 2명이 야 우리 일본군을 때려잡자 이렇게 해서 나서는데, 한날 그 화성총 2자루를 이제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일본군이 지나가는데 무려 한 100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격술이 좋고 힘이 좋아도 100명을 둘이 당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좀 있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산깃을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실력들이 좋았다 싶은 것이 화성총을 가지고 그 10명을 차례대로 다 2사람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때 그 일본군이 보유하고 있던 신식총 10자루와 장비들을 다 수거를 해서 실제로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의병 활동을 실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학계에 별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은 얘기지만 실제로 그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광산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홍범도 그 자필일기에 보면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으면 총을 사가지고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후일에 의병 활동 혹은 독립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다가 실제로 이 아까 그 신계사에 있다가 만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첫 번째 부인인 이옥녀 씨, 단양이 씨라고 합니다. 이옥녀 씨를 만났는데 이옥녀 씨는 거기 그 비군이로 계시던 분이고요. 또 홍범도 장군은 비구승이었겠죠. 지담대사를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젊은 청춘이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겨서 둘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용렬 씨의 고향인 삼수갑산으로 가서 살기로 하고 갔는데, 가다가 그 마을 가기도 전에 이 불량배들, 이제 떼거리 불량배들한테 만나서 홍범도는 뒤지게 맞고 이제 그야말로 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용렬 씨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만삭이었거든요. 만삭이니까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헤어지고 홍범도 장군은 깨어나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고 해서 결국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게 되고 나서 삼수갑산 쪽으로 옮겨가서 활동을 하다가 소문을 듣게 돼요. 아, 단양이 씨라는 이 과부가 있는데, 이 청상인데 이렇게 열심히 혼자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권유해도, 재가를 권유해도 자기는 신랑이 따로 있다고 고집을 부린다, 이런 말을 듣고 찾아가서 진짜로 거기서 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93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고 한동안은 그냥 있고 싶었지만, 편하게 같이 살고 싶었지만, 그때 이미 큰아들은 10살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 떨어져 있던 시기가 한 10년쯤 되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생활을 위해서 이 홍범도 장군은 이제 포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수 활동을 하는데, 이 산 포수대에 가서 여기 안산사포계라는 데 가가지고 자기 실력이 워낙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포연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포수들을 다 통솔하는 이러한 위치에 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삼수, 갑산, 풍산, 북청 일대를 다 하게 되고요. 그래서 1895년부터 이제 천령에서 의병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전설의 스나이퍼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요. 적군이 한 10명 정도 남으면 부하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다 저격을 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사격 솜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6년부터는 본격화된 최재형, 이범영, 안중근 등과 연해주에서 의병 활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한 적도 있고 짧게 만나고 헤어진 적도 있지만, 안중근의 기록에서도 홍범도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더 큰 계기가 된 것은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우리 군대를 해산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전국에서 의병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유인석을 비롯한 전국의 의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그때 이제 함께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유인석이 홍범도를 많이 아낀 걸로 보입니다. 다른 의병장들은 실제로 홍범도나 신돌석 같은 지위가 낮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상대를 해주지 않을 때에도 유인석은 이 홍범도를 굉장히 인정하고 대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13도 의군을 결정해서 유인석이 도총대가 됐을 때 홍범도가 실제로 창의 대장이 돼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대접을 해주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지역 성명의 선언문에도 유인석과 더불어서 홍범도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 이제 정미의병이 서울 진궁작전을 해서 13도 창의군이 나서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간에 이상한 분들의 이상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범윤 때문에 그렇게 됐죠. 이것은 그 당시의 정미의병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진들은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어느 것이 어느 시대의 어떤 사진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정미의병이었고요. 이때 군대 해산에서 쫓겨난 군인들이 합류해서 그때의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이런 사진들입니다. 1907년 9월 3일 날은 일제가 군대뿐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 혹은 포수들에게까지 총포 화약류 그 단속법을 해서 전부 이 총을 걷어들이게 돼요. 걷어들이게 되니까 이 고해의 북총 인근에 있는 이 포수계에서는 홍범도가 나섭니다. 나서서 야, 우리가 총을 다 뺏기고 화약을 다 뺏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들에게 맞서서 싸워야 될 때다. 이렇게 하고서 드디어 이제 머리에 혁관을 쓰고 해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산에서 범을 잡는 것이 아니고 개들을 잡자. 개라는 것은 바로 일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일제에 부회했던 그런 인사들을 잡자라는 의미였었고요. 실제로 일진회나 친일파 이런 부일배들을 많이 가서 이제 혼내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유명해지니까 이 방산노동자, 해산군인, 그 다음에 화전민 이런 토특민들이 이제 점점 지원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군대 수가 실제로 1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장제 편제로 기존에 운영했던 군체제를 이제는 한국 군체제로 바꾸어서 이제 그 군대를 모방해서 그대로 그 편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07년 11월 20일 후치령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것이 거의 그 일본 군대를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전투를 하게 된 시초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이 매복을 해서 일본군 무기 수송하는 일본 군대를 그대로 섬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북청으로 향하던 뭐 우편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또 북청에서 해산진으로 이동하는 일본 군대를 섬멸을 시킵니다. 물론 수십 명 단위의 뭐 그렇게 크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불과 몇 명의 일본 군대라도 조선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적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홍범도 부대가 너무 크게 되니까 실제로 그쪽 지역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거의 유일한 화근덩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정수비대에서는 군부대의 주의하에 1400명을 이 후치령으로 보내서 홍범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월 25일 날은 그 후치령으로 쳐들어온 그 일본 군대를 홍범도 군대가 잠복하고 유격전으로 다 섬멸을 해버려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 당시에 크고 작은 이런 전투들 숫자를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만 살펴봐도 제가 확인한 게 한 37회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전투든 작은 전투든 굉장히 많은 전투 속에서 특히 일본이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군대 1400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 홍범도를 잡겠다라고 대들었을 정도면 상당한 것이다. 요것이 그 창의대장 홍범도 명으로 된 임명장입니다. 13도 그 창의군, 이때 창의대장 홍범도라는 이름의 이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일제는 귀순 공작을 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같이 함께 활동하던 귀순 공작에 넘어가서 차도순하고 태양욱이 귀순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 부하 200여 명을 데리고 일본에 귀순을 합니다. 귀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홍범도 전력은 구멍이 크게 뚫렸죠. 그런데다가 그 일본군 103명이 와서
홍범도 장군의 부인인 이용녀, 그리고 큰아들 양순, 작은아들 용환이를 다 잡아갑니다. 잡아가고 고문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 양순에게 해유장을 써서 홍범도 장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에게 온 그 큰아들 양순이는 어머니는 갇혀서 죽을 위기에 있고 동생도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회유장을 보여주니까 홍범도 장군은 큰아들 양순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많은 그 당시에 그 독립군 병사들이 보고 있었겠죠. 거기에서 총을 꺼내서 큰아들을 향해서 쏩니다. 쏘는데 한쪽 귀를 완전히 날려버렸다고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큰아들 양순은 거기서 아버님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양순 이용녀 씨하고 차남 용환 씨는 거기서 모진 고문을 받고 결국은 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의 죽음조차도 꿈쩍하지 않고 또 그런 모습을 본 그 부하들은 자기 장군에 대한 신뢰를 더 크게 갖게 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결국은 그 일부 이 차도선 태양욱이 빼가서 귀순했던 군사들 때문에 군사가 많이 부족해졌고 이렇게 해서 1908년 4월부터 부대를 재편하기 시작하고요. 1908년 4월에는 500명, 5월에는 650명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다. 결국은 한반도 북부지방의 항일 의병전이 홍범도가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이렇게 부상하게 되고요. 실제로 정평에서 500명의 일본군과 싸우다가 이 큰아들 양순이는 죽게 됩니다. 일본군 그 500명을 섬멸하면서 실제로 전투는 이겼지만 거기서 이 의병 6명과 중대장이었던 큰아들 양순이는 또 죽게 됩니다. 이것은 1908년 그 6월 16일이라고요.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써놓은 것은 홍범도 장군 그 자필 일기에 써져 있던 그 날짜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쪽 함경도 북부지방에서는 이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나르는 홍범도가라는 이 노래가 유명하게 되는데요. 홍대장이 가는 길에는 1월이 명랑한데 외적군대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린다. 에행이야 에행이야 에행냐 에행냐 외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오연발 탄환에는 군물이 돌고 화승대 구심에는 내굴이 돈다. 이렇게 홍범도 장군을 기리고 홍범도의 공적을 알리는 이런 노래들을 만들어서 그 당시의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던 이런 노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이렇게 가사는 이어져 내려오는데 곡조는 내려온 게 없어서 지금 일부 이런 활동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곡을 붙여서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3년 노령 연해주로 이주해서 노동회를 조직하고 그 당시에 이동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다시 한동안 뜸해졌던 무장항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거족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항일 기운이 다시 확 올라서게 되죠. 그래서 다시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 조직을 다시 지금 착수를 해서 그 당시에 만든 것이 대한독립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백두산 근거로 근거지를 옮기죠.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해산진의 일본 수비대를 습격해서 섬멸하고 강계, 만포진에 진입해서 점령하고 자성에서 일군과 격전을 해서 일군 7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실제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그 이전의 경험이나
의병 시대의 그 경험을 살려서 더 크고 더 확실한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1920년 봄이 되자 대한독립군은 대규모 국내 진입 작전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국민회의 국민군과 대한독립군을 통합을 하게 되고요. 또 두 군단을 정일 제1군 사령관이란 이름으로 통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일 제1군은 치진동의 군무도독부와 또 군사통일을 하게 되죠. 자, 치진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나오는데요. 치진동이 친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 치진동, 치운산 등 그 치진동 삼연제는 그쪽 만주 일대에서 특히 봉오동을 근거지로 해서 이 굉장히 많은 재력을 쌓았던 이런 부이기도 하고요.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군무도독부라는 독립운동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20년 5월 28일에는 대한독립군, 대한국민회의 국민군, 그 다음에 치진동의 군무도독부가 연합을 해서 대한군 북로독군부라는 일을 조직을 하고서 봉오동에서 이제 안착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편제를 보면 대한북로독군부 부장은 치진동, 그 다음에 부관은 안무, 그 다음에 북로 제1군 사령부 부장은 홍범도, 이렇게 편제를 해서 실제로 행정과 병참에 대한 것은 치진동이 책임지고 군사에 대한 것은 홍범도가 책임지는 이러한 제재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봉오동 대첩을 알렸던 그 당시 독립신문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세세하게 그날의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물론 이것이 다 홍범도 일주와 비교하면 좀 숫자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의 그 우리 해외에 망명돼 있던 우리의 수많은 독립을 원하는 우리 민족들, 그 다음에 국내에 있던 그 우리 동포들까지도 이 무장항쟁 봉오동 대첩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호응하고 기운을 얻었던 이런 전투였습니다. 실제로 1920년 그 6월 4일 날 여기에 쭉 그 전투 경위를 다 이렇게 세세하게 제가 정리를 했지만 이것을 그대로 다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좀 전에 보여드린 이 편제대로 이렇게 그 봉오동에서 이 대한군 북로독군부를 결성한 이 상황에서 홍범도는 드디어 일본과 제대로 된 결전을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전 지시를 하달합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거꾸로 함경도를 들어가서 일본군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일본군 19사단이 있던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에서 홍범도 부대 일개 중대들이 가서 공격을 해서 섬멸시키고 돌아오고 섬멸시키고 돌아오는 이런 작전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일본군이 드디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월강 추격대라는 것을 이제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원들을 이렇게 다 모아보면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500명 정도가 되는 일본 군대들이 드디어 이 월강을 해서, 월강이라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 두만강을 건널 수가 없었죠. 없었던 것이 거기는 중국이고 그 일본이 아직 그 중국을 점령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경을 건너야 되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그냥 월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강 추격대인데요. 한 500여 명 정도의 일본군이 봉오동 쪽으로 쳐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홍범도 부대는 일개 중대를 보내서 한 30여 명을 보내서
봉오동 쪽으로 유인을 하게끔 이렇게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 부대가 너무 잘 싸웠어요. 그래서 너무 잘 싸워서 일부를 섬멸시키고 또 좀 후퇴하고 섬멸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봉오동 안에 깊은 곳까지 이렇게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근처에 있던 그 지역인데, 여기에 그 원래 그 안무의 그 대한국민회군의 주둔지 그 운계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삼둔자 전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일본 용정 일본 영사관 건물이고요. 요거를 이제 그 대한국민의 본부가 있던 이 지역입니다. 여기 다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그 독립운동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한 번씩 다 찾아봤을 자리인데, 혹시 안 가신 분들 보시라고 사진 올렸고요. 그리고 그 홍범도는 봉오동 내의 전투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다 얘기하기는 않겠지만 각 그 중대별로 위치와 어떤 그 전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그 최진동과 안무는 따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관망을 하게 되고 총전투주의는 홍범도가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이화일이 계속해서 유인을 해서 끌고 들어오면서 결국은 봉오동 내, 봉오동 위치가 실제로 크게 보면 우리 그 잠실 야구장 한 5배 정도 크기는 될 거예요. 그죠? 거기가 마치 삿갓을 거꾸로 놓은 모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방이 삥 둘러서 있고 가운데가 분지로 된 이런 형태인데, 완전히 삥 둘러서 매복을 한 상태로 일본군을 그대로, 일본군 500여 명을 그대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홍범도의 첫 사격을 개시로, 신호로 해서 전 독립군들이 사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군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강군이었다 하더라도 당할 재간이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일본군들을 철저하게 이 섬멸한, 그러고 나서 오후 한 4시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이렇게 해서 운무가 끼고 이러니까 피와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홍범도 장군이 나팔을 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전이 멈추게 되고 일본군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 있냐면은, 이 직접주의한던 신민단 독립군 한 70여 명이 있었는데, 일본군이 집결해서 도망가는 위쪽으로 이 70명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0명은 그 일본 군대하고 부딪혀 갖고 대규모 전투를 벌여서 신민단 단원들은 다 죽어요. 대신 일본군들도 그때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퇴각하던 일본군마저 마지막으로 섬멸하게 된 이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일본군이 봉오동 전투 상보라고 해서 자기들 정부에게 보고했던, 자기 군부에 보고했던 이런 내용들인데, 참 엉터리입니다. 다른 내용은 어찌됐건 간에 맨 밑에 보면 비파동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자기들 도망가는 거거든요. 이게 비파동을 향해서 도망가는 건데 비파동을 향해서 전진하였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고요. 실제로 뭐 죽은 사람 숫자도 굉장히 축소해서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해 임시정부 군무부 발표인데요. 일본군 전사 157명, 중상 200명, 경상 100명을 냈고, 독립군은 전사 4명, 중상 2명을 냈다고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임시정부의 발표인데요. 일본 측 비밀 보고는 이렇게 됐습니다. 월강 추격대에 반항하여 교전한 불령단은 해외 전투에서 비상한 대승리를 얻고 아군을 조선 측으로 격퇴한 것 같이 선전하고 있다.
또한 이들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고 칭하며 금후 계속될 전투에 대비해 양식의 준비, 간호대의 조직, 병원의 모집에 더욱 힘쓰고 있다. 봉오동 방면에는 다수의 불량단이 집합하고 있는 모양이다. 또한 이를 기회로 하여 각 단체 간의 결속을 굳게 하고 있다. 금해의 추격은 도리어 나쁜 결과를 후에 끼칠 것이라고 관찰된다. 이게 이제 6월 15일 날 사카이 간도 총영사들이가 외무 대신에게 보낸 내용인데요. 이 우려가 실제로 됐죠. 그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은 또다시 대패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봉오동 전투가 대단했던 것은 실제로 일본은 우길승천의 군대였어요. 중국에도 이기고 일본에도 이기고 영국에도 굽히지 않고 미국하고도 대등했고 러시아와도 이렇게 싸워서 이겼고 이런 정도의 군대였기 때문에 도대체 패배라는 것을 모르는 군대였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대규모 전투에서 바로 조선 독립군에게 지게 된 겁니다. 요거는 그 당시 그 봉오동 그 전투 상황 약도인데요. 실제로 그 일본군이 그 작성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제 집에는 그 당시에 관련된 일본의 서류들이 지금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다 검토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직접 개입했던 일본군 그 나남 19사단 사령부 사진입니다. 그 홍범도 자필일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봉오골 최진동 진과 연합하여 1920년 4월 초 3일 그 음력이죠. 일병과 접전하여 일병 310명 죽고 저녁편에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데 운무가 자욱하기여 사람이 보이지 않게 자욱하기가 있었는데 일본 후원병 100명이 외성으로 그 높은 산 뒤로 영상에 올라서자 봉오골서 싸움하던 남은 군사 퇴진하여 오던 길로 못 가고 그 산으로 오르다 신민단 군사 80명이 독죽산에 올랐다가 일병이 저희 있는 곳으로 당진하니까 내려다 총질하니 일병은 갈 곳이 없어 마주 총질한 즉 그때 왔던 일병이 500~600명 죽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실제로 홍범도 일지에서도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봉오동 전투 직후에 정의일 제1군 사령관 명의로다가 이제 주민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춘선이라는 의사한테 이제 사람한테 의사하고 이런 그 다른 이제 병참 지원을 해달라는 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군사를 재정비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 정도 해놨으면 일본은 더 대규모의 진격을 해올 게 뻔하다 싶어서 이제는 이제 부대를 일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로 분정서를 제외한 각 독립운동단체들과 2차 연석 회의를 하고 이제 앞으로 독립전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저수지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봉오동 인근에 저수지가 생겨서 제대로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는 볼 수가 없고요. 특히나 지금은 봉오동 입구에서부터 중국 관료들이 가라막아서 이전처럼 쉽게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각종 기록들 그전에는 당연히 우리 민족이 했던 활동들에 대한 기록들이 여기저기 그들의 활동의 일부인 것처럼 기록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바로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독립신문 6월 7일 날 그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이 신문은 6월 1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노도구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기형 홍범도는 대한북로 독군부 산하 약 400명의 직속부대원을 이끌고 간도의 연길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 일본 경무가 합동수색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노두구 탄산리로 들어오는데
홍범도가 한 130명 정도의 부하들만 따로 데리고 탄산리 근처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 수색대를 완전히 섬멸시킨 이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2시간 이상 지속됐던 전투였고, 그런데 용정 그 영사관 본관 뭐 이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새로 경관을 급할 정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큰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독립운동사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큰 것에 가려진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북로궁정서에서 활동하던 이정이라는 사람이 그가 썼던 그 진중일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홍범도 장군은 부하 일중대를 거느리고 노두구 방면에서 일본 영사관원 28명과 조우 격전하여 22명을 사살하였는데 독립군 측의 사상자는 전혀 없었다. 즉 홍범도 장군의 전투력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 아시겠죠? 산에서 범을 잡고 사냥을 하고 매복하고 은폐하고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하고, 또한 그 지역 지리에 워낙 밝았던 분들이 중심이 됐던 것이 바로 홍범도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부대보다도 전투력이 뛰어났죠.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 자신도 매우 그 지략이 뛰어난, 그 용맹하면서도 지략이 뛰어났던 이런 장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일대, 간도 일대 국민회의에서는 홍범도 장군 환영회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전승 축하회를 열어주는데, 거기에서 뭐 무슨 꽃다발도 받고 뭐 많은 이제 대접을 받았지만, 여기에는 그때 홍범도가 했던 이 답사입니다. 그 간도 그 국민들에게 했던 예. 나는 국권의 회복을 뜻한 이래로 이미 10년의 성상을 지냈으며 공공연하게 독립의 의군을 일으켜 한족의 독립, 여기서 한족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한자죠. 예, 한족의 독립을 힘써 외친 이래 1년 반을 지냈다. 그 사이 고국 산천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영토에 유리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로부터 돈과 곡식의 의연을 받은 것이 참으로 많은 바 있다. 이제 만일 우리의 소지, 그러니까 소지라는 것은 독립에 대한 평소의 뜻을 얘기하죠. 소지가 좌절되거나 일본 내지 세계 각국의 조소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들은 물론 고통스러운 바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의견을 위하여 돈과 곡식을 제공하고 자기의 생활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동포는 우리들에 대하여 독립의 미명을 빙자한 강도단이라고 하여 우리를 버릴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천지에 몸을 둘 곳이 없기에 이를 것이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한 일이다. 우리들 독립의군의 일단은 일의 성, 불성을 논하지 않고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최위의 한 사람까지 소지 관철에 분투함으로써 한족 독립을 최후까지 힘을 다하여 외쳐 죽은 후에야 그쳐야 한다는 것을 항상 부하들에게 훈시하고 있다. 이것이 홍범도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그 홍범도 부대가 갖고 있던 그 수류탄 이래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그 실탄도 있죠. 이게 저 일본군 기록에 나왔던 것을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입니다. 아마 그 대일 무장항쟁에서 가장 큰 전투, 가장 큰 승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상하게 김자진 장군의 공로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전부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홍범도 장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는 내용들이 듭니다. 자, 일제는 그 봉오동 전투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그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간도 지방 불량성인 초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1920년 10월 2일
소위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해서, 왜냐하면 강을 건너야 될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건을 조작을 해서 일본군이 간도를 출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5개 사단에서 자출한 2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10월 7일부터 간도를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사단의 그 동지대가 인수라는 5천 명의 일본군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도한 그 이도구, 그 다음에 김자진의 그 북로 군정서군이 한 3도구, 이도구, 3도구는 이제 다 마을 이름인데요. 실제로 청산리 인근의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산리라는 큰 이름으로 그 안에 다 포함된 이런 곳이죠. 그래서 김자진이 지휘한 북로 군정수군하고 홍범도가 지휘한 대한독립군, 대한해군, 국민군이, 연합독립군이 1920년 10월 두만강 상류 북쪽으로 40-50km 지점에서 위치한 3도구와 2도구 서북방의 청산리, 어랑천, 북밀구 이런 등지에서 일본 일제 그 당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온 것이 5천 명이죠. 2만 5천 명이 집결해 있었고 그 중에서 5천 명이 청산리로 오게 되고요. 이것을 양쪽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완루구, 천수평, 어랑천, 맹개골, 만기구, 시구, 천보산, 고동하국 전투 중에서 21일부터 28일까지 무려 7일간, 6일간 이렇게 벌어졌던 독립군 항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실제로 일본군 1200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지 않은 인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여 명을 전상시키고 기타 많은 전리품을 노획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청산리 패퇴 후 퇴각하는 일본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거는 모르죠. 근데 대부분 오래전부터 그 기록되어 내려오기를 이 사진에 꼭 붙어 있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에요. 요것이 이제 그때 요 파란색이 독립군의 그 이동로고 빨간색은 일본군의 이동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범도군은 요 봉우동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김자진은 이쪽에서 청산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홍범도는 봉우동 전투에서 나자구를 거쳐서 이쪽 청산리 쪽으로 내려오던 이런 상태였었던 거고요. 일본군은 사방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된 것은 지금 별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쪽에 청산리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진 것 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김자진 홍범도 부대에 대해서 이 일본 총영사관의 그 첩보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소리들이 사실은 이 홍범도 부대에 대해서 홍범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부장이 내무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도 있고요. 본국으로 보내는 소리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일본 측에 요청을 해서 서류를 받아보니까 홍범도에 대한 기록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검토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2만 5천 명이 결집되어 있고 5천 명이 쳐들어왔다 1200명이 사살당하는 이러한 전투를 벌였던 일본군은 나머지 이제는 볼 것 없이 전력을 다해서 불량성인 토벌 작전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독립군 단체들은 쉽게 얘기해서 더 이렇게 버티면서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1921년도에 우스리강을 건너서 이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그 대한독립군 외에도 북로군정서, 국민해군, 군무도덕부 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거의 모든 대한독립군들이 다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바로 대한독립군단을 새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거의 대부분의 독립군들이 총결집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하고 총재에는 서희를,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은 부총재가 돼서 군사작전을 총괄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독립군들이 모였을 때도 이렇게 군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할 정도로 홍범도의 어떤 이 지휘력이나 이런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유시 참변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독립군 내부에서 서로 세력 다툼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소련의 그 적군 백군 싸움에 휘말려들은 이런 결과가 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거기서 상당히 많은 독립군들이 괴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소련 정부는 실제로 그 당시 정세가, 소련은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 체제였었기 때문에 실제로 레닌의 힘이 많이 약해지는 이런 상태였었고, 스탈린의 힘이 강해지는 이런, 레닌은 굉장히 그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고 이랬지만 스탈린은 좀 다르죠. 이런 시기에서 이 굉장히 그 시대적 영향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군 집단 이주 정책으로 8월 5일 날 이르쿠츠크로 이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29년도, 그러면 홍범도 나이가 몇입니까? 60이 넘어서 이인복, 여기 보라고 잘못돼. 이인복 여사하고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인복 여사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1922년도에 있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인민대표자회의에 조선족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레닌한테 바른 소리를 좀 하죠. 너덜 말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레닌한테서 권총 한 자루와 금화 100루블, 그 다음에 레닌이 친필 서명한 조선군 대장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예, 여기 있는 그 이 권총이, 원래 홍범도 장군은 권총을 차지 않습니다. 차지 않는데 요때 한 것이 바로 그 1922년도에 그 모스크바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바로 레닌한테 받았던 권총이고, 이분이 누군지 사람들 잘 모르시던데 이분이 바로 최진동 장군입니다. 최진동 장군과 그때 함께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최진동 장군도 권총 차고 있죠. 같은 걸로. 예. 그래서 최진동 장군이나 최은산 장군을 이렇게 추앙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이론에 좀 시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9년도에 재혼한 그 이인복 여사하고 함께 찍은 거고요. 요게 외손녀입니다. 여기에 보면 홍범도 장군의 얼굴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극동대에 참석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각 시절마다의 모습이 다른데, 코수염 기르는 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코수염은 기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대단한 것은 이런 전투력, 일본군을 많이 섬멸해서 무장항쟁을 잘해서,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분이 실제로 무식쟁이라 소리를 듣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식하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이 가슴 속에 정신이 뚜렷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민족 그 한당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대전교 원로인 오동진 계연수 장군에게 군자금을 떼서 지원해 가지고 한당고기 편찬을 도왔을 정도로 우리 민족 정신이 투철하게 이렇게 무장이 돼 있었던 이런 분이시라는 것. 실제로 그런 그
민족주의자 정신이 뚜렷한 이런 분이었다는 거고, 실제로 그 레닌도 국제적 이 연대나 이런 것에 있어서 소수민족 대표로 홍범도 장군을 계속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937년 일본군의 본격적인 대륙 침탈과 스탈린의 이중적인 조선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운의 나라를 보내면서 조국 독립만을 염원을 하고 있었지만 1943년 75년에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얽힌 얘기들도 있죠. 거기서 그 70세가 됐을 때 사실은 그쪽에서도 이제 군부를 재편을 해서 일본군과 싸우겠다는 그 소련 쪽에 활동이 있어서 나이 70세 때 군입대를 하겠다, 일본군과 싸우겠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무리 정정하셔도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내 총솜씨는 아직도 끝내준다 이러면서 그 소련제 동전을 던져놓고 권총으로 쏴서 맞추는 이런 것을 70세에 보여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너무 많아서 군대 못 가셨죠. 그러고 나서는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놓고 이 크즐로르다에 극장이 하나 있어요. 수의를 하게 되는데 문지기를 하게 돼요. 문지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영감님이 앉아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오셔갖고 얘기를 하다가 뭐 하시던 분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일본군 때려잡던 홍범도예요. 그랬더니 아이 농담하지 마시고요. 그 홍범도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하니까 진짜로 내가 홍범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태장춘이라는 분인데 그러시냐고 하고서 홍범도 장군으로부터 그 글을 써달라고 합니다. 지나온 과거 얘기를 써달라고 해서 그것을 극본으로 만들어서 바로 그 극장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것을 공연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홍범도 장군은 자기의 일생을 그거로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크즐로르다 가면 요것이 그 크즐로르다 그 국립공원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에서 보면 여기 있는 것이 바로 홍범도 장군 묘역입니다. 요거는 그 홍범도 거리 1번지에 그 실제로 홍범도 묘역이 바로 그 이 공원 묘역의 정중앙에 있을 뿐 아니라 홍범도 거리까지 제대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걸로 봐서 실제로 그 카자흐스탄에서는 아직도 그리고 지금도 그 극장에서는 우리 고려인들 4세 5세들이 홍범도에 대한 그 연극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그쪽 그 현장에 있는 이제 묘 동상에 있는 옛날에 해놨던 표지판이고요. 그래서 그때 스스로의 일기도 보면 빨지산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씁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을 대상으로 정규군을 대상으로 한 전투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열악한 무기로다가 정규전을 펼쳐갖고 승산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고 빠지는 이런 전술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스스로 빨지산이라는 용어를 본인도 사용을 해왔고요. 포수들 아무렇게나 한 것 같지만 포계라는 게 있어요. 포계에 보면 첫째, 잘못을 안 저지르는 사람이 없다. 오직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이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민족의 본래 갖고 있는 심성 중에 선과 악은 없습니다. 오가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과오가 있는 것은 언제나 되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본래 민족 정신이었고 이 그 포계에도 보면 바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둘째, 남의 말을 들어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오로지 자기 판단에 의존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그자가 나쁜 놈일 때가 더 많다. 그 다음에 과묵하라. 말을 옮기지 말라. 그 다음에 비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그 다음에 약한 자를 항상 도와줘라. 이것이 포수단의 계율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그 뭐죠?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에 화약이나 포를 다루는 사람들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매우 위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칼과 창으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총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반역을 일으킨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겠죠. 고려 그 화포 채무선이라는 거 유명하죠. 그런데 조선에 오면 그 화포도감이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되죠. 전부 산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장인처럼 지내면서 그 도제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기율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양하기 위한 마음의 바탕이 되는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홍범도 자필일기에 보면 방아쇠를 놓는 걸 익히는데 3년이 걸렸다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는 데 걸린 시간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에 와서는 많이 잊어버렸지만 우리의 본래 정신들 속에는, 우리 민족 정체성 속에는 그러한 마음의 수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산속에서 있었던 포수들, 화약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러한 정신세계가 따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저는 얘기해 주고 싶고요. 홍범도 부대가 다른 부대와 특별히 달랐던,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있었던 배경 속에는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범도 일자무식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 러시아 국립문서 보관소에 소장된 문건 중에 1910년 초에 홍범도가 의암 유인석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것을 해석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건 뭐 해석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실물을 제가 사진으로 갖고 오지 못한 게 참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한 명필이었고 그 글씨도 굉장히 수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홍범도 장군은 그 다음에 군 생활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나파수를 했지만, 나파수라는 거 글자를 몰라 갖고서는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나파수는 군대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모든 신호를 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의 중심이 나팔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글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파수였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유인석과의 주고받은 편지 글들은 사실 그 홍범석이 결코 무식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을 반증하는데, 지금도 근거 없이 모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펴보지 않고 무식했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그 이역만리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 우리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에서는 이 독립전쟁 영웅들 추모하는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언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홍범도 장군은, 저는 좀 유해 봉환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이유가, 실제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묻혀 있는 크즈르오르다 거리,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의 우리 민족들, 고려인들은 굉장히 많은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생각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 조선포수의 특징, 이거였었는데, 화포의 이력 뛰어나니까
왕이나 권력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선조 초기에 화기도감 폐지됐죠. 그런데 임진왜란 혹은 병자호란 때 실제로 싸울 때 도움이 됐던 것은 뭐였나요? 이순신 장군 화포가 없이, 아무리 거북선이 있어도 화포가 없이 외선을 무찌를 수 있었나요?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 전투에 동원된 건 13척이었거든요. 한 척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국난이 날 때마다 사료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특별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오는 색다른 그 인원들이 꼭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한 척의 배도 그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평소에는 죽은 듯이 숨어서 수양하고 국난이 닥치면 나와서 활동했던 이런 분들이 아닐까. 효종이 북벌계획 짤 때도 조선 포수들을 다시 기용했었죠. 그리고 나선 정벌 때는 대규모로 출동을 해서 그야말로 조선 포수들 맛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장점은 민중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싸우지만 위정자들을 위해서 싸우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요거는 그때 이 중에 어떤 걸 홍범도 장군이 갖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독립군들이 가지고 싸웠던 무기들입니다. 처음에는 화승총이었지만 나중에는 러시아제 모신나강, 그 다음에 독일제 마우저 98K, 그 다음에 일본제 38식 아리사카, 이 소총들인데요. 일본군한테 뺏은 총을 가지고 쓴 게, 그 홍범도 부대는 일본군한테 뺏은 총을 제일 많이 썼죠. 사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홍범도 인품에 대해서 저는 이걸 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하가 묻습니다. 사실은 부하가 물어서, 장군님은 왜 다른 장군들처럼 칼이나 권총을 차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홍범도 장군이 대답합니다. 칼이나 권총을 차는 것은 내 부하들을 해치는 데 쓴다. 외놈을 잡는 데는 장총이 최고다 해서 장총 2자루를 갖고 다녔어요. 항상. 근데 그 장총이 바로 일본군을 무찌르고 그 일본군에게서 노획했던 그 장총 2자루를 늘 메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 중에 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명쯤 남아 있으면 다 갈아해놓고 혼자 앉아서 다 처리할 정도의 명사수였고, 그러면서도 복장 또한 여느 장군들처럼 부하들과 다르게 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복장이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기존의 그 장군들은 어때요? 부하들을 뭐 군법이다 뭐다 해도 해칠 때 권총을 쓰거나 칼을 썼지. 근데 외놈들 잡는 데는 장총이 최고다. 이 내용은 바로 홍범도 장군의 인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는 그 전에 제가 그 봉오동 전승기념식 이렇게 주도하여서 진행하고 할 때 이 사진들인데요. 실제로 지금은 이분들이 더 열심히 많이 활동해서 더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내용, 어느 것보다도 홍범도 장군은 이 본인의 일신영달을 한 번도 바란 적이 없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던져서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명예심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명예를 높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우리 민족을 일제의 주구 속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살아오셨고, 그러한 것은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우리 이 고려인들의 구심점이 돼서 지금도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제 대일항쟁 시기에 특별한 무장항쟁 그 지도자로서의 홍범도 장군,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